왕이 가장 믿었던 신하를 왕이 직접 제거했다. 조선 역사에는 칼을 들지 않았는데도 가장 위험한 인물로 몰린 사람이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군사를 움직인 적도 없었습니다. 왕자를 차지하려고 나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왕은 그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 이름이 조광조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권력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선을 더 바르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젊은 유학자였습니다. 왕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게 서고 신하가 바르면 정치가 바로 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패한 권세를 손보려 했습니다. 거짓 공신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학문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듣기에는 너무도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옳은 사람이 조선 조정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중종은 처음에 조광조를 아꼈습니다. 연산군이 쫓겨난 뒤 중종은 새 왕이 되었지만 그의 왕위는 처음부터 완전히 단단한 왕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공신들이 있었고 그 공신들의 힘은 왕권보다 먼저 조정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광조가 등장합니다. 젊고 깨끗하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중종에게 그는 새 시대를 열어줄 신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현량과를 통해 사림을 정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홍보 대신들이 쥐고 있던 특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험한 곳을 건드립니다. 공신. 왕을 세운 공신들, 이미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 이미 부와 명예를 손에 넣은 사람들. 조광조는 그들의 자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개혁은 이상이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역사에서 많은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개혁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의 이익을 한꺼번에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조광조도 그랬습니다. 그는 바른 정치를 말했지만 그 말은 곧 누군가의 자리와 재산과 영향력을 빼앗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두려움은 조용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충신, 속으로는 위험한 존재. 조광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19년 조광조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이었던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나뭇잎에 기묘한 글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초위왕. 주초가 왕이 된다. 여기서 주초는 조광조의 조자를 와로 쪼갠 말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곧 조광조가 왕이 된다 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는 누군가 나뭇잎에 꿀을 발라 글자 모양을 만들고 벌레가 그 부분을 먹게 해서 마치 하늘의 징조처럼 보이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누군가가 만든 정교한 정치적 조작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조작이 너무 잘 먹혔다는 데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조광조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거할 이유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안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광조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가 너무 커지면 왕은 불안해집니다. 개혁이 너무 빨라지면 권력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공포를 느낀 권력은 옳고 그름보다 먼저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이것이 조광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믿었던 신하. 그러나 끝내 왕이 직접 버린 사람. 조광조는 정말 역적이 될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빨리 너무 깊게 조선을 바꾸려 했던 개혁가였을까요? 지금부터 기묘사화의 문이 열리기 직전 조선 조정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500년 전 조선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우리의 조직과 권력, 사람의 마음까지도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조광조는 권력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학문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학문은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그 기준을 배우는 학문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살인파 학자의 정신적 뿌리라 불리는 김갱필이었습니다. 김갱필은 권력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은 벼슬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조광조는 그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람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권력이 흔들리는 이유는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는 정치를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훗날 조선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의 자리는 처음부터 안정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중종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공신들에 의해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신들은 왕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중종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왕이지만 마음대로 정치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조광조가 등장합니다. 젊었지만 학문적 명성이 높았고 무엇보다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중종은 그에게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공신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정치, 왕이 중심이 되는 정치. 조광조는 바로 그 기대와 맞아떨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일부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현량과를 통해 추천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단순 시험 성적이 아니라 학문과 인품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존 권력 구조 밖에 있던 사림들이 정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광조는 정치의 기준을 바꾸려 했습니다. 누가 더 오래 권력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바르게 행동하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신 제도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종 반정을 도운 공신들 가운데 실제 공보다 과장된 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위를 다시 평가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개혁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왕도 지지했습니다. 백성들도 기대했습니다. 조선이 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권력 구조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개혁이 계속될수록 조광조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를 따르는 젊은 관료들이 늘어났고 그의 말은 점점 정책이 되어갔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개혁이 성공할수록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조광조가 바꾸려 했던 것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조광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충신, 속으로는 부담스러운 존재. 그리고 권력은 부담스러운 존재를 오래 두지 않습니다. 조광조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던 변화가 어떤 반응을 불러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오게 될지. 조선의 개혁은 생각보다 빠르게 갈림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은 처음에는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정치해야 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
누가 들어도 반대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광조를 지지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말이 실제 정책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습니다. 현량과를 통해 새로운 인물들이 조정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권력 중심에 있던 훈구 대신들은 이 변화를 불편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훈구 세력은 단순한 관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만든 사람들이었고 이미 오랜 시간 권력을 유지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치는 이상보다 현실이었습니다. 권력은 유지되어야 했고 질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광조는 그 질서를 바꾸려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위훈 삭제 문제였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공신으로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실제 공보다 과장된 공로가 기록된 사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조광조는 이 부분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훈구 대신들은 점점 조광조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조광조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림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정치의 기준이 점점 조광조의 생각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훈구 세력에게 불안한 신호였습니다. 권력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민감한 순간은 권력이 이동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겉으로는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힘이 줄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조광조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더 많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훈구 대신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개혁이 계속되면 자신들의 위치가 약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광조는 단순한 개혁가가 아니라 위험한 존재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중종 역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광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광조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추진하는 정치가 아니라 조광조가 이끄는 정치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순간은 신하가 지나치게 강해 보일 때입니다. 특히 자신의 왕위를 만들어준 공신들과 새롭게 떠오르는 개혁 세력 사이에서 중종은 점점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조정은 보이지 않게 나뉘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 조광조가 있었습니다. 개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조광조를 향한 견제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겉으로 드러난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갈등은 겉으로 보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조용히 쌓이던 긴장은 결국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조광조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1519년 조선 조정 안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이상한 글자를 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글자는 궁궐 담벼락이 아니라 나뭇잎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나뭇잎을 보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잎에 글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초위왕. 주초가 왕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초는 조광조의 성씨 조자를 와로 나누어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즉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글자는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누군가 나뭇잎의 꿀을 이용해 글자 모양을 만들었고 벌레가 그 부분을 갉아먹도록 만들어 마치 하늘이 내린 징조처럼 보이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정치적 장치였습니다. 문제는 이 소문이 퍼진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조광조의 개혁으로 인해 많은 대신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조광조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말이 돌던 시기였습니다. 이미 왕의 마음속에도 작은 부담이 생기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주초위왕, 이 네 글자는 단순한 소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홍보 대신들은 이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조광조의 세력이 너무 커졌습니다. 조정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정치는 언제나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조광조를 공격하기에 충분한 명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황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조광조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량과를 통해 살림 세력이 늘어나면서 조정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개혁이 실패했을 때의 위험, 그리고 개혁이 너무 성공했을 때의 위험. 신하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상황은 왕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초위왕이라는 말은 왕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조광조는 여전히 개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공신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개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옳은 말을 할수록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불편함은 종종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 이후 조광조를 향한 견제는 더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광조는 단순한 개혁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돌아가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초위왕, 이 네 글자는 조광조 개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조선 정치 권력의 균형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큰 결정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왕의 선택이었습니다. 주초위왕 사건 이후 조광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정회의도 계속되었습니다. 상소도 올라갔습니다. 정치는 평소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신뢰했습니다. 공신들에게 기대기 어려웠던 왕에게 조광조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왕권을 안정시키고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조광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량과를 통해 선발된 살인들은 조광조의 생각을 지지했습니다. 조정 안에서 그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왕에게 필요한 신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부담이 되는 신하는 너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신하입니다. 신하의 명성이 왕보다 커 보이는 순간 왕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훈구 대신들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조광조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전하, 조광조의 말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전하의 뜻보다 조광조의 뜻이 먼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 말들은 겉으로는 충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왕의 마음속에 다른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부담, 그리고 경계. 중종은 이미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몰락. 왕이 권력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흔들리면 정치는 빠르게 혼란으로 향합니다. 조광조는 반역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많은 사람들의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특히 위훈 삭제 문제는 훈구 대신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공신의 자격이 다시 평가된다면
그들의 권력 기반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광조는 두 가지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경계. 조광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속도가 때로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개혁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반발도 빠르게 커집니다. 왕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조광조를 통해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조광조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에 대한 걱정, 신뢰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이 순간부터 조광조를 둘러싼 정치적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관리하기 어려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적이 생기는 순간이 아니라 지켜주던 사람이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조광조는 여전히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지켜줄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결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초위왕 사건 이후 조광조를 둘러싼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충돌은 없었습니다. 조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회의도 평소처럼 열렸습니다. 왕의 명령도 계속 내려졌습니다. 조광조 역시 평소와 같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일 때입니다. 이미 마음속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훈구 대신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충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기다렸습니다. 이미 왕의 마음속에는 부담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광조가 추진하던 정책들은 하나씩 다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현량과를 통해 등용된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위훈 삭제 문제 역시 계속 문제로 제기됩니다. 개혁의 명분보다 정치적 부담이 더 크게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광조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점점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조광조를 따르는 것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분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바뀌면 사람의 선택도 바뀌게 됩니다. 조광조는 여전히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자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왕이 듣고 싶었던 말은 더 강한 개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필요했던 것은 안정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기존 질서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훈구 대신들은 바로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황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판단했다고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강한 결정은 강요된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내렸다고 믿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조광조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준비하고 있던 미래와는 다르게 이미 다른 결론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한 순간을 지나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519년 중종 14년 조광조에게 내려진 명령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먼저 관직에서 물러나라는 명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곧 유배 명령이 이어집니다. 조광조를 중심으로 모였던 살림 세력 역시 함께 처벌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추천했던 인물들, 그와 뜻을 함께했던 인물들,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떠나게 됩니다. 개혁의 흐름은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무거운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약. 왕이 내린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조광조의 나이 38. 정치의 중심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가 추진했던 개혁들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혈량관은 폐지되고 위훈 삭제 역시 중단됩니다. 조정의 중심은 다시 훈구 대신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부릅니다. 사화란 정치적 이유로 많은 선비들이 제거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조광조는 반란을 일으킨 기록이 없습니다. 군사를 동원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기존 권력 구조를 크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개혁이 계속된다면 정치의 중심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를 위험한 존재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는 생각, 정치는 도덕 위에 서야 한다는 믿음, 그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신념은 항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특히 권력의 균형이 흔들릴 때는 더 그렇습니다. 조광조의 제거는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조선 정치의 방향이 다시 돌아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조광조는 제거되었습니다. 그의 개혁도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혈량관은 폐지되었고 살림 세력은 정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개혁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조금 다르게 흐릅니다. 조광조가 강조했던 생각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도덕 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권력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는 기준. 이 생각들은 이후 조선 정치 속에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살림은 다시 정치 중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선 정치의 흐름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조광조가 남긴 영향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역사는 종종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 시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생각이 다른 시대에서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인물의 성공과 실패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조광조는 실패한 개혁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보다 먼저 변화를 요구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는 틀려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빠르기 때문일까요? 조선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변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모습은 지금도 낯설지 않습니다. 조직에서도 사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은 언제 성공할까요?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위험을 감수했을 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묘사화 이후 조선 정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조선 권력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역사에서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문정왕후. 역사에서 왕보다 더 오래 권력을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지만 왕의 결정을 바꾸었던 사람. 왕이 바뀌어도 권력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 문정왕후. 그녀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는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한 순간 권력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왕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 바로 대비였습니다. 문정왕후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선 정치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렴청정. 왕이 어릴 때 대비가 대신 정치를 결정하는 제도. 겉으로 보면 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 권력이 이동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단순히 왕을 보살피는 역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결정하고 권력의 균형을 다시 만들고 정치의 중심을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주변에는 새로운 권력 세력이 등장합니다. 외척, 왕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치 중심에 가까워질 수 있는 위치,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윤원영. 윤원영은 빠르게 정치의 중심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쪽에서는 긴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얻게 되고 누군가는 권력을 잃게 됩니다. 정치에서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이 순간 시작됩니다. 특히 조선처럼 권력의 균형이 중요한 구조에서는 권력 이동이 곧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문정왕후의 선택은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이후 조선 정치에서는 또 하나의 사화가 발생합니다. 많은 선비들이 정치에서 사라지게 된 사건. 권력이 움직일 때 누가 살아남고 누가 제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왕보다 강했던 대비. 문정왕후의 권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결과를 남기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정치 권력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보이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 크게 움직입니다. 문정왕후는 처음부터 권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중종의 계비로 궁궐에 들어옵니다. 왕비라는 자리는 높았지만 정치를 직접 움직이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삶은 겉으로 보기보다 복잡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는 언제나 정치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권력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정왕후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왕이 되는 명종입니다. 그러나 당시 왕위 계승 구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인물은 인종이었습니다. 인종은 문정왕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즉 왕위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문정왕후의 권력은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 문정왕후는 조용히 자신의 기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궁궐 안에서의 관계는 곧 정치와 연결됩니다. 특히 외척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왕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치 중심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정왕후의 가문 역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윤원영입니다.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동생이었습니다. 가문을 중심으로 한 관계는 권력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왕위 계승이 바뀌는 시기에는 가족 관계가 곧 정치적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인종이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왕위는 결국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에게 이어집니다. 명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정치를 대신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제도가 수렴청정입니다. 대비가 왕을 대신해 정치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문정왕후는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녀의 권력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왕의 어머니라는 위치는 조선 정치에서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왕이 어린 경우 대비의 결정은 곧 국가의 결정이 됩니다. 문정왕후는 단순히 왕을 보호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인사를 결정하고 정치 세력의 균형을 조정하고 자신의 뜻을 따르는 인물들을 중심에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윤원영은 빠르게 정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권력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상황이 만들어지고 관계가 쌓이고 기회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문정왕후의 권력도 그렇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조선 정치의 흐름은 이미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갈등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정치는 자연스럽게 대비의 손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통해 정치를 직접 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수렴청정은 왕이 어릴 때 국정을 대신 돌보는 제도였습니다. 문제는 권력이 얼마나 집중되느냐였습니다. 문정왕후의 결정은 곧 국가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사를 결정하고 정치의 방향을 정하고 권력의 중심을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빠르게 등장한 세력이 있습니다. 외척 세력입니다. 왕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치 중심에 가까워질 수 있는 위치,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윤원영이었습니다. 윤원영은 빠르게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빠르게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경계심입니다. 기존 정치 세력은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살림 세력은 외척 중심 권력 구조를 경계합니다. 권력이 특정 가문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정치는 균형 위에서 유지되는 구조였습니다. 왕권 대신 학자 집단이 서로 견제하며 권력의 방향을 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외척 권력이 강해질수록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문정왕후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한 상황에서 권력의 중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반대쪽에서는 긴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얻게 되고 누군가는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치에서 영향력의 변화는 곧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외척 세력이 정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조정 내부에서는 조용한 긴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큰 충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갈등은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시작됩니다. 권력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조정 안에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은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권력이 이동하는 순간 갈등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정왕후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조선 정치의 긴장도 함께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외척 권력이 빠르게 커지자 조정 내부의 긴장은 더 이상 숨겨지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권력의 중심이 바뀌는 시기에는 기존 세력과 새로운 세력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은 정치의 중심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외척 세력은 권력을 안정시키려 했고 기존 정치 세력 역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갈등이 나타납니다. 바로 외척 사이의 갈등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윤임이었습니다. 윤임은 인종과 가까운 외척 세력이었습니다. 즉 이전 왕과 연결된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명종이 즉위하면서 권력의 중심은 문정왕후 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권력이 이동하는 순간 기존 권력 기반과의 충돌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이 갈등은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1545년 을사사화가 발생합니다. 윤임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제거됩니다. 많은 살인들이 정치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사화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던 인물들이 대거 제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을사사화 이후 외척 권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는 조정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권력은 항상 명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정치에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정왕후의 선택은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정치의 균형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을사사화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조선 정치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면서
조정 내부의 긴장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권력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흔들리면 또 다른 갈등이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문정왕후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지만 정치의 긴장 역시 함께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임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을사사화 이후 정치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한 권력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외척 세력은 정치의 중심에 확실히 자리 잡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권력은 완전히 정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권력이 정리되는 순간은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잡는 것보다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정왕후는 권력을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불교에 대한 후원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중심으로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건국 이후 불교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승과를 다시 시행하고 사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그 중심에는 승려 보호가 있었습니다. 보호는 문정왕후의 후원을 받으며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변화는 사림 세력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사림은 유교 질서를 정치의 중심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교 영향력이 다시 확대되는 상황은 정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였습니다. 문정왕후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변화는 항상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외척 권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정치 방향까지 달라지기 시작하자 조정 내부에서는 또 다른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큰 충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조용한 불만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이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 다른 방향에서는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문정왕후의 정치 역시 또 다른 갈등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은 다시 한번 정치의 변화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을사사화 이후 문정왕후의 권력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척 세력은 정치 중심에 자리 잡았고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는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안정은 항상 새로운 긴장을 함께 만들어냅니다. 권력이 한쪽으로 오래 집중되면 반대쪽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림 세력은 현재의 정치 흐름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외척 중심 권력 구조가 계속될 경우 정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더해집니다. 불교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정왕후의 후원을 받은 보는 승과를 통해 승려를 선발하는 제도를 유지합니다. 사찰에 대한 지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종교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선은 유교 질서를 기반으로 한 국가였습니다. 사림 세력에게 불교 영향력의 확대는 정치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로 보였습니다. 직접적인 반대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정 내부에서는 조심스러운 비판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에서는 공개적인 충돌보다 조용한 반발이 더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생각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지와 반발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 다른 방향에서는 압력이 쌓이게 됩니다. 문정왕후의 정치 역시 그 압력 속에 놓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조정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정치의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정치의 흐름은
또 하나의 변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은 결국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문정왕후의 권력은 조선 역사 속에서도 매우 강한 권력으로 기록됩니다. 수렴청정을 통해 직접 정치를 결정했고 외척 세력을 중심으로 권력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특히 을사사화 이후 정치의 중심은 문정왕후와 윤원영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외척 권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왕이 성장한 이후에도 문정왕후의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정치에서 대비의 권력이 이처럼 오랫동안 유지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한 권력은 항상 여러 가지 평가를 남깁니다. 정치를 안정시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한 상황에서 권력의 중심을 유지하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외척 중심 권력 구조는 이후 조선 정치에서도 반복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왕이 어린 경우 왕의 가족이 정치 중심에 서게 되는 구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는 구조. 문정왕후 시기의 정치는 이러한 권력 구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됩니다. 문정왕후는 조선을 혼란하게 만든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를 유지하려 했던 인물이었을까요? 역사는 하나의 평가만 남기지 않습니다. 시대의 상황과 함께 해석됩니다. 문정왕후의 권력 역시 그 시대의 조건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정왕후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는 그녀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한 상황에서 권력의 중심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왕권이 약해질 경우 정치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정왕후의 선택은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반대쪽에서는 반드시 긴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외척 중심 권력 구조는 이후 조선 정치에서도 반복되는 문제가 됩니다. 왕이 어린 상황에서 누가 정치를 움직여야 하는가? 권력을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문정왕후의 선택은 당시 상황에서는 필요했던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옳고 그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조건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문정왕후의 권력은 조선 정치 구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왕보다 강했던 대비. 그녀의 선택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도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기묘사화 이후 이어지는 권력 변화 속에서 개혁이 왜 반복해서 좌절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조선 권력사의 흐름을 더욱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이 실패한 것일까? 조선 역사에는 이상하게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라를 바꾸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백성을 위해 제도를 바꾸려 합니다. 낡은 권력을 줄이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개혁은 멈추고 개혁을 추진하던 사람도 사라집니다. 이 장면은 한 번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월요일 영상에서 살펴본 조광조. 그는 조선을 바꾸려 했습니다. 공정한 기준을 만들려 했고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묘사화. 개혁은 멈추고 조광조는 정치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수요일 영상에서 살펴본 문정왕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왕보다 강한 권력을 가졌던 대비 외척을 중심으로 권력 구조는 다시 재편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조선에서는 개혁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까요? 개혁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일까요? 정치는 언제나 균형 위에 존재합니다. 균형이 흔들릴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갈등은 누군가의 퇴장으로 이어집니다. 개혁이 등장할 때마다 왜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조광조 이후 문정왕후 시기로 이어지는 권력의 흐름 속에서 왜 개혁이 반복해서 어려워졌는지 살펴봅니다. 역사를 이해하면 반복되는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권력사의 흐름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문정왕후의 시대가 지나간 뒤 조선 정치에는 중요한 변화가 남게 됩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문정왕후 시기에는 외척 권력이 정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왕이 어린 상황에서 시작된 권력 구조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한번 만들어지면 다음 시대에도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문정왕후 이후의 정치에서는 한 가지 흐름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현재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이전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묘사화 이후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은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경험이 쌓인 것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변화가 너무 빠르면 기존 권력과 충돌하게 됩니다. 반대로 변화가 없으면 문제는 계속 남게 됩니다. 문정왕후 이후의 조선 정치에서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을 선택하려는 분위기, 권력 구조를 크게 흔들기보다 현재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선택. 겉으로 보면 큰 사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긴장이 더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혁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변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정왕후 이후의 정치에서는 바로 이 고민이 계속 나타납니다.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안정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이후 조선 정치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개혁이 반복해서 어려워지는 이유와 연결됩니다. 문정왕후 이후의 조선 정치에서는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흐름 속에서는 서서히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살림 세력은 여전히 정치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살림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도덕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 조광조의 개혁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묘사화 이후 살림 세력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혁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집단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개혁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변화보다 안정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 정치는 언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권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조선 정치에서는 권력의 균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쪽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다른 쪽에서는 경계가 시작됩니다. 문정왕후 시기 이후 외척 권력의 영향이 커졌던 경험은 조정 내부에 또 하나의 긴장을 남기게 됩니다. 권력이 특정 집단 중심으로 움직일 경우 정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림 세력은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권력을 가진 집단은 속도를 조절하려 했습니다. 변화의 방향보다 변화의 속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선 정치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변화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두 생각이 충돌하기 시작하면 정치는 조용히 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쌓일수록 작은 계기도 큰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선 정치 역시 다시 그런 상황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정치에서 개혁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개혁이 계속 충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광조 이후 사림 세력은 빠르게 권력을 넓히지 못합니다. 기묘 사화의 영향은 오래 남게 됩니다. 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경우 정치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경험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을 가진 집단은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변화보다 안정,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 이 선택은 겉으로 보면 조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구조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개혁이 줄어들면 기존 권력 구조는 더 오래 유지됩니다. 권력은 변화를 원하지 않을수록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특히 외척 권력 구조가 경험된 이후 정치에서는 또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권력의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을 가능한 줄이려는 움직임. 큰 개혁보다는 충돌을 줄이는 선택. 정치의 중심은 점점 안정 유지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안정은 유지되지만 변화는 느려지게 됩니다. 변화가 느려질수록 문제 역시 함께 남게 됩니다. 조선 정치에서는 이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계속 존재하지만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광조 이후 나타난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개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개혁이 어려워진 상황, 권력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조선 정치의 흐름은 점점 더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후 정치에서도 반복됩니다. 조광조의 개혁이 멈춘 이후 조선 정치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개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기묘 사화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개혁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에서는 경험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번 큰 갈등이 발생하면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는 선택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림 세력 역시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곧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항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이상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현실은 안정을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정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선 정치에서는 점점 안정 쪽으로 무게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큰 변화를 만들기보다 갈등을 줄이는 선택,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선택.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느려질수록 문제 역시 함께 남게 됩니다. 개혁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개혁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개혁이 갈등을 만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정왕후 이후의 정치에서도 이런 흐름은 계속 나타납니다. 권력은 언제나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조선 정치 역시 이 고민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개혁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이 두 생각이 함께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이후 정치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6단계. 6단계 조용한 준비 1710-1900.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정치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고 있었다. 95% 긴장 유지 구조적 결론으로 이동 보이지 않는 변화 강조. 화면 새벽 안개가 깔린 궁궐 전경. 멀리 종소리가 울리고 대신들이 조용히 걸어 들어간다. 낮고 묵직한 현악기. 조광조 이후 그리고 문정왕후 이후 조선 정치에서는 한 가지 흐름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급격한 변화는 위험하다는 인식. 권력의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을 가능한 피하려는 선택. 정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한 사건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중요한 변화는 항상 조용히 시작됩니다. 큰 개혁이 줄어들고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경험이 만들어낸 방향이었습니다. 기묘사화는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크게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정왕후 시기의 외척 권력 역시 권력 균형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경험은 조선 정치의 중요한 기준을 남기게 됩니다. 권력의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을 경계하는 분위기, 변화를 추진하더라도 속도를 조절하려는 선택. 개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치는 점점 더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겉으로는 안정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안정은 항상 또 다른 긴장을 함께 만들기도 합니다. 변화가 늦어질수록 문제 역시 함께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선 정치의 흐름은 점점 더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개혁이 반복해서 어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방향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더 이상 빠르게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조광조의 개혁은 실패했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개혁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조광조는 정치에서 물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개혁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개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였을 가능성입니다. 조선 정치에서는 권력의 균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왕권 대신 살인 세력. 이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며 움직였습니다. 어느 한쪽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경우 다른 쪽에서는 반드시 긴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광조의 개혁은 정치의 기준을 빠르게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빠르게 바뀌면 기존 권력 구조 역시 빠르게 흔들리게 됩니다. 권력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묘사화 이후 조선 정치에서는 하나의 경험이 남게 됩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 문정왕후 시기의 권력 구조 역시 이와 비슷한 고민을 남기게 됩니다. 권력을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인가?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먼저인가? 정치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조선 정치 역시 이 균형 속에서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 속에서 선택이 이루어졌는가입니다. 개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 정치의 흐름은 바로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역사에는 개혁이 등장할 때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변화를 만들려는 사람, 변화를 경계하는 권력,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갈등. 조광조의 개혁도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문정왕후 시기의 권력 구조 역시 같은 고민을 남기게 됩니다. 정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인가?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먼저인가? 권력은 언제나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고민합니다. 안정이 먼저라면 변화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가 먼저라면 갈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조선 정치에서는 이 선택이 반복되었습니다. 개혁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유도 어쩌면 이 균형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변화가 위험할 수 있다는 현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결과만 남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선택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남깁니다. 조광조 이후 문정왕후 시기로 이어지는 권력의 흐름은 개혁이 단순히 좋은 의지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이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시대의 구조가 아직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 권력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패턴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조선 정치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